엄마, 왜 이렇게 늦게 다녀요? 그날 밤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낯선 청년이었습니다. 야채 가게에서 본 적 있는 그 총각.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조금 전엔 엄마인 척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뒤따라오던 검은 모자 남자가 멀어지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좁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날 낡은 상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 든 사진 한 장. 그걸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제 가슴이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사연 모음 라디오 DJ는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영희입니다. 올해 66,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6시쯤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도 많지만 저는 옛날부터 다니던 시장이 편합니다. 무 한 개, 파 한 단, 두부 한 모. 혼자 사는 노인네가 뭘 그리 많이 사겠습니까? 봉투 2개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뒤쪽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밖에 없어서 해가 지면 금방 어두워지는 곳입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시장 다니는 사람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걸음을 빨리 하면 뒤에서도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제가 천천히 걸으면 뒤에서도 느려졌습니다. 항상 같은 간격. 10걸음쯤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 저는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잘 안 보였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돌아보자 멈춰서더니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마치 원래 거기 서 있던 사람처럼. 저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나를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발소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똑, 똑, 똑. 규칙적인 구두 소리. 저는 걸음을 더 빨리 했습니다.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골목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담벼락. 사람 지나다니는 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까지만 가면 돼. 저는 속으로 되뇌며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똑 마이너스 똑 마이너스 똑 마이너스 똑. 제 심장도 따라서 빨라졌습니다. 소리 질러야 하나? 뛰어야 하나? 손에 든 봉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엄마.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전력으로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다녀요? 제가 데리러 간다니까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얼떨떨했습니다. 엄마, 누구 엄마? 하지만 그 청년은 제 손에서 봉투를 받아들고 제 팔짱을 끼듯이 붙잡았습니다. 걱정하시게. 연락 좀 하시지. 집에 가요, 빨리. 청년은 제 등을 살짝 밀며 앞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따라서 돌아봤습니다. 검은 모자 남자가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는 담배를 땅에 던지고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청년은 골목 끝까지 저를 데려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나오고 나서야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아, 이 청년. 시장 입구 야채 가게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늘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성실해 보이는 총각. 몇 번 그 가게에서 문화파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제 봉투를 돌려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깜짝 놀라셨죠? 아니, 괜찮아요. 근데 왜 갑자기? 조금 전엔 엄마인 척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청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모자 남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요즘 이 골목에서 자주 보여요. 혼자 다니시는 어르신들 뒤를 따라다니거든요. 뭐 무슨 목적으로요? 잘은 모르겠지만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부터 눈여겨봤거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청년이 제 표정을 보고 급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아들인 척 했으니까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안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청년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저녁엔 조심하세요. 되도록 일찍 다니시고요. 그래야겠네요. 저는 봉투를 꼭 쥐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박준호요. 저 두레야채 가게에서 일해요. 알아요. 몇 번 봤어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가게로 가실래요? 아직 놀라신 것 같아서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리고 싶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죠. 사실 아직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혼자 집에 가기도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준호를 따라 두레야채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청년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 그저 고마운 젊은이를 만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두레야채는 시장 입구 모퉁이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인지 손님은 없었고 가게 안은 어둑했습니다. 준호가 셔터 안쪽 작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뒷방이 좀 좁긴 한데 앉아서 쉬실 수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쪽 창고 겸 휴게실 같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전기포트, 라면 봉지 몇 개, 개켜진 낡은 이불, 습기 찬 벽에서 희미하게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준호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월세 아끼려고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전기포트에 물을 받아 끓이며 말했습니다. 차 대신 라면 괜찮으세요? 놀라셨을 텐데. 괜찮아요. 준호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자 면을 넣고 냉장고에서 계란 2개를 꺼냈습니다. 계란 넣어드릴게요. 2그릇에 나눠 담는데 제 그릇엔 계란이 2개 다 들어 있었고 준호 그릇엔 면과 국물만 있었습니다. 저기 계란은요? 저는 괜찮아요. 전 원래 계란 안 좋아해서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계란이 2개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라면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혼자 살아요.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 죄송합니다. 저도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가족이 어디 계세요? 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도 없어요.
어릴 때 부모님 잃어버리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 준호 씨는 어떻게 알았어요? 저 사람이 위험하다는 걸. 준호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 번 당할 뻔했어요. 양엄마 수술비 때문에 사채를 썼거든요. 그래서요? 이자가 엄청났어요. 한 달에 30%씩. 지금도 갚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 노인분들 쪽으로 타깃을 바꾼 것 같아요. 노인들을요? 네. 혼자 사시는 분들 집을 확인해서 나중에 찾아가서 투자하라. 돈 빌려준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급하게 나선 거예요. 갑자기 엄마라고 불러서 놀라셨죠? 아니에요. 덕분에 살았어요. 준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엄마라는 말을 해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의 눈빛, 외로움과 그리움이 섞인 그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라면 그릇을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명함 크기의 작은 종이를 꺼내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제 번호예요. 혹시 또 이상한 사람 보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고마워요. 가게를 나서며 뒤돌아보니 준호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의 온기, 계란 하나를 양보하던 그 마음, 엄마라는 말을 오랜만에 해봤다던 그 목소리, 왜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걱정해줬습니다. 저는 준호가 준 종이를 꺼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번호, 그 아래 작게 적힌 글씨, 혼자 다니지 마세요. 준호.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외로워 보이던 그 눈빛,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맨 아래 서랍, 몇 년째 열지 않은 곳,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열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손은 이미 서랍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끽. 낡은 서랍이 열리는 소리.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25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박민수.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저와 남편은 작은 잡화점을 운영했습니다. 아침 7시에 문 열고 밤 11시에 문 닫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지만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민수는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만 잘 되면 우리 집도 산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데 취직해라.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안정적인 거 해야지. 그렇게 매일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리사 되고 싶어. 뭐? 요리 배우고 싶어. 대학 대신 조리학원 다니면 안 돼?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직업이냐?
남의 집밥이나 하겠다고? 엄마, 요리사도 훌륭한 직업이야. 나는 내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엄마는 내 꿈은 생각 안 해? 꿈으로 밥 먹고 사니? 현실을 봐라, 현실을. 그날 민수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민수는 대학에 갔습니다. 경영학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전공. 대학 2학년 때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나 더는 못 살겠어. 내 인생은 내가 살게.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제대로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몇 년 후, 민수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갔잖아. 내가 먼저 와야지.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겨울, 눈 내리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 5살쯤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야윈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같이 살면 안 될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식당이 안 돼서 빚이 좀 생겼어. 정리할 때까지만 아이랑 있게 해줘. 저는 민수 뒤에 선 아이를 봤습니다. 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자, 이름도 몰랐습니다.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아이. 그런데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여긴 내가 다시 들어올 집이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다 큰 놈이 집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나간 거잖아. 내가 잘난 척하며 나간 거 아니야? 엄마, 제발. 나가. 당장 나가. 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하지만 다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체면이, 두려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박민수 씨 보호자시죠?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부부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드님은 현장에서, 며느님은 병원에서.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는요? 5살 남자아이요? 살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손자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워? 나이도 많은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들 쫓아냈다가 죽으니까 손자 데려온다고. 아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할머니가 아빠 쫓아낸 거라고? 두려웠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 중 누군가가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손자는 보육원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내가 문만 열어줬어도, 그날 내가 손만 잡아줬어도, 손자라도 데려왔어야 했는데 후회가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손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5살 아이가 20살이 됐을 겁니다. 어디선가 살고 있겠죠. 저를 원망하며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수의 웃는 얼굴.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준호. 보육원에서 자랐다던 준호. 부모님을 어릴 때 잃었다던 준호. 설마.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세상에 보육원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부모 잃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의 눈빛, 민수와 닮은 것 같았던 그 눈빛.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두레야채 가게 앞을 지나칠 때마다 준호가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야채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응, 준호야. 바쁘네. 괜찮아요. 오늘 무싱싱해요. 하나 가져가세요. 준호가 큰 무 하나를 골라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얼마야? 괜찮아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니, 돈 받아야지. 저번에 도와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이 청년 자기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베푸는 걸까요? 물을 받아들고 시장을 걷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는 이 지역 금융 상담사예요. 시장 상인분들 금융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새희망 금융 컨설팅 김태수. 상담이요? 네. 요즘 어르신들 적금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저희가 특별히 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고수익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고수익? 네. 한 달에 3% 이자예요. 은행보다 훨씬 높죠? 3%, 1년이면 36%. 확실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이자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저희가 중소기업 대출 사업을 하거든요. 그 수익으로 투자자분들께 이자를 드리는 거죠. 안전하고 확실해요. 김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이 시장에서만 10분 넘게 가입하셨어요. 다들 만족하고 계시고요. 그래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부담 없으셔도 돼요. 김태수가 서류 가방에서 안내 책자를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시장 상인 전용 고수익 적금, 월 3% 보장, 원금 보장, 중도 해지 가능.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번호가 명함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돼요. 김태수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책자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 제 적금은 1년에 2%도 안 됐습니다. 이거 하면 좋겠는데.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준호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방금 그 사람이랑 무슨 얘기하셨어요? 응? 금융 상담사라고 하던데. 적금 상품 소개해줬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저 사람들 사기예요. 사기? 준호가 제 손에서 책자를 가져갔습니다.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똑같아요. 예전에 제 양엄마 속였던 수법이랑. 정말? 네. 처음엔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접근해요.
월 3%, 원금 보장, 중도 해지 가능. 다 거짓말이에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가입하려면 통장이랑 도장, 신분증 사본 달라고 할 거예요. 그거 주는 순간 끝이에요. 통장에서 돈 빼가고 대출 받고 나중엔 빚만 남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그 검은 모자 남자랑 한패인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려서 집 확인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금융 상품으로 접근하는 거죠. 준호가 책자를 구겼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 아는 어르신들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 고마워, 준호야.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준호가 안 알려줬다면 저도 당할 뻔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김태수가 검은 모자 남자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태수가 수첩을 꺼내 뭔가 적었습니다. 검은 모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준호 말이 맞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한패였습니다.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뒤에서 또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검은 모자 남자가 멀리서 담배를 피우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섬뜩한 미소. 저는 급히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날 노리고 있어. 언제 찾아올지 몰라. 저는 주머니에서 준호가 준 종이를 꺼냈습니다. 번호가 적힌 종이. 혹시 모르니 저장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단속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창문도 모두 잠갔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이 정말 찾아오면 어떡하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며칠 후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 준호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라면만 먹고 살 텐데. 반찬통에 음식을 담아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레야채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뒷방 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기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나야. 안쪽에서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식탁 위에 놓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식탁이 서류들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정리하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혀줍는데 식탁 아래에서 낡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소중한 물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이 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아기 사진 한 장. 혜진 손수건. 작은 이름표.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며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포즈, 이 웃음, 민수의 아기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왼쪽 귀 옆에 작은 점까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뒤를 뒤집어 봤습니다. 준호 2돌. 이름표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준호. 보호자 박민수 사망. 입소일 2010년 1월 18일.
박민수, 제 아들 이름. 2010년 1월, 민수가 사고로 죽은 그해 겨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내 손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어린 때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제 손자였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준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든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반찬 놓으려다가 실수로. 준호가 다가와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부모님의 유일한 흔적이에요. 보육원 선생님이 주셨어요. 준호야. 이름표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어요. 박민수. 근데 저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 안 나요. 너무 어렸으니까. 준호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가끔 이 사진 보면서 상상해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을까? 저한테 사랑을 주셨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이런 얘기 들으시게 해서. 반찬 가져오셨어요? 고마워요. 준호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나나 먼저 갈게. 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내 손자야. 내가 내쫓은 그 아이야. 집에 도착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수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닮았습니다. 눈, 코, 입매. 웃을 때 눈이 휘는 모습까지. 아들아, 내가 뭘 한 거니? 저는 사진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는 내 할머니야. 근데 너를 버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저를 용서할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호를 피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두레아체 가게를 멀리 돌아갔습니다. 준호를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 준호예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죄송한데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그냥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11시, 시장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골목을 비쳤습니다. 두레아체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 남자, 그리고 김태수, 준호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돈 갚을 수 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 벌써 3달째 연체야. 이자만 몇백이 됐는데? 검은 모자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요즘 잘 사는 할머니랑 붙어 다니더라. 저번에 본 그 할머니 말이야. 그분은 관계없어요. 관계없긴. 내가 엄마라고 부르던데? 그럼 가족이지. 가족이 책임져야지. 김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그분한테 좋은 투자 상품 소개해 드릴게. 넌 빚 갚고 그분도 돈 벌고. 윈윈 아니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갚을 건데? 검은 모자 남자가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 떼요.
제가 소리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주머니 왜 오셨어요? 준호야, 괜찮아? 저는 준호 앞으로 갔습니다. 검은 모자 남자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 소문에 그 할머니시네. 마침 잘 오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친구가 우리한테 빚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얼마인데요? 50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적금을 깨면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갚아드릴게요. 아주머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제 빚이에요. 아주머니가 갚으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저는 검은 모자 남자를 봤습니다. 내일 은행 가서 찾아올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검은 모자 남자가 김태수를 봤습니다. 둘이 뭔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좋아요. 근데 현금으로 주시긴 힘들죠? 우리 좋은 방법이 있어요. 김태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 투자 상품에 가입하시면 돼요. 500만 원 넣으시면 매달 이자 받으시고 이 친구 빚도 정리되고. 투자 상품이요? 네. 간단해요. 여기 서명만 하시고 통장이랑 도장만 주시면 돼요. 김태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수법이구나. 준호의 빚을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거구나. 싫어요. 네. 저는 투자 안 해요. 대신 현금으로 내일 드릴게요. 검은 모자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왜 곤란해요? 돈 갚는다는데. 우리는 현금 안 받아요. 투자 상품으로 해야 돼요. 그럼 경찰 부를게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자 검은 모자 남자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똑똑하게 하세요. 여기 CCTV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우리 말 안 들으시면. 손 떼. 준호가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 남자가 준호를 밀쳤습니다. 준호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준호야. 저는 준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때 검은 모자 남자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순순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손 떼라고요. 바로 그때 준호가 벌떡 일어나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손대지 마.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제 가족이에요. 더는 못 참아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더는 제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빚은 제가 갚을게요. 시간이 걸려도 갚을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보내주세요. 검은 모자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엔 그냥 아는 사이라며? 거짓말도 좀 그럴싸하게 해라. 그때 주변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야채가게 사장님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옆 가게 아주머니들도 나왔습니다. 경찰 불렀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모자 남자와 김태수가 당황했습니다. 이 새끼들이. 도망치려다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노인 대상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검은 모자 남자가 끌려갔습니다. 김태수도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준호도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치실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준호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경찰서 복도. 저와 준호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온 길이었습니다. 검은 모자 남자와 김태수는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준호야, 나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내 아주머니. 며칠 전에 내 방에서 본 사진. 박민수 그 사람이 내 아들이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손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전 겨울. 민수가 너를 데리고 왔어. 근데 나는 문을 닫았어. 내쫓았어. 할머니. 며칠 후에 민수 부부가 사고로 죽었어. 너만 살았는데 나는 너를 데려오지 않았어. 무서웠어. 비겁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느꼈어요. 아주머니가 절 볼 때마다 우시려고 하셨던 것. 준호야. 저는 사실 할머니를 원망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늘 궁금했거든요. 왜 가족이 안 찾아오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도 무서우셨구나.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미 용서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시고 아껴 주신다는 거. 그걸로 충분해요. 준호야, 저 이제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대답 대신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손자야.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채 조직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적금을 깨서 준호의 빚을 정리했습니다. 야채가게 사장님도 도와주셨습니다. 가게 한쪽에 작은 코너가 생겼습니다. 집밥 반찬, 제가 직접 담근 김치, 나물, 장조림을 파는 코너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단골이 됐습니다. 이영애 씨 손맛 죽이는데? 가끔 손님이 물었습니다. 두 분 무슨 사이세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제 할머니세요. 제 가족이에요. 환하게 웃으며. 어느 날, 저는 준호와 함께 민수묘를 찾아갔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 이제야 찾았다. 이제부터라도 잘 챙길게.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랑 함께요. 걱정 마세요. 돌아오는 길, 우리는 가게로 갔습니다. 뒷방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이번엔 계란을 4개 넣었습니다. 작은 식탁? 뜨거운 국물. 마주보는 얼굴. 맛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준호가 불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준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자야. 시장 골목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엄마인 척 해달라던 그 한마디.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게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야채가게 총각은 제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늦게 찾은 가족. 하지만 진짜 가족입니다. 남은 날들, 저는 준호와 함께 살겠습니다.